이미 몇 년이나 지난 과거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와 대성통곡을 하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남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처가 식구들 때문에 그냥 걱 죽고 싶다고요. 서방님, 이렇게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 털어놔 보라고요. 얼른요.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울어대던 시동생은 겨우 숨을 가다듬으며 지금껏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들으며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요. 그리고 이 감정을 그대로 그것들에게 대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동생 눈에서 눈물 빼게 한 것들 눈에선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주먹을 꼭 쥔 채로 다짐했어요. 그것들 그냥 둬선 안 되겠네요. 인간도 아닌 것들 마땅히 벌 받아야죠. 서방님은 나서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아주 잘근잘근 밟아줄 테니까. 형수님 어쩌려고 그러세요. 우리 처가 식구들이 얼마나 악질인데요. 형수님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나 알죠?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두고 봐요. 내가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자신 있게 보여줄 테니까요. 서방님은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그렇게 저는 시동생을 위해 당한 그대로 대갚아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동생의 처가에 복수의 칼을 갈았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들의 만행을 알려드리면 구독자분들께서도 제 행동을 100번 이해하시고 잘했다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서방님 처가 식구들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었거든요.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시민이에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땐 평범한 삶이 아닌 특별한 삶을 꿈꿨습니다. 제가 육상선수 출신인데 근성이 강해 성공할 거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1등 육상선수가 되는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근성은 남아서 그걸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제 일상의 행복을 가꾸고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끈기와 인내로 아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있고요. 실은 제가 남편보다 시동생을 봐온 세월이 더 긴 편입니다. 시동생이 제 남동생 친한 친구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의젓하고 똑똑하게 자라 기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후 시동생은 명문대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난 놈은 난 놈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가족의 연을 맺게 될 줄도 몰랐지만요. 그러다 시동생이 소개팅을 시켜준다길래 나가봤더니 본인 형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예전부터 둘이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다면서요. 남편도 반듯하게 잘 자란 사람이었고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은 가족이 되면서 마치 삼총사처럼 가깝게 지냈네요. 시동생은 화목하게 잘 사는 우리 부부를 보며 많이 부러워했지만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30대 초반에 들어서서야 드디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고백하더군요. 직업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데 예비동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시동생 표정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동서가 생기면 자매처럼 지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동서를 처음 만난 날, 제 꿈은 아주 산산조각나고 말았네요. 동서는 처음 본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악수를 하더니 곧 본인 손을 옷에 닦아내더군요. 저를 더러운 존재처럼 취급하는데 솔직히 그때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뭐 다 같이 모인 자리니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만 봐도 성격이 보이더군요. 이후로도 저랑은 눈 한 번 마주치지도 않았네요.
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처음부터 장인 장모, 거기다 예비동서의 형님네와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가족이랑 북적거리면서 사는 집들이 얼마나 부러웠다고. 근데 결혼해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네. 형수님, 저 축하해주세요. 그럼요, 축하하죠. 근데 힘들지 않겠어요? 저가 사람들이랑 사는 거 만만치 않을 텐데. 에이, 이제 한 가족인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가족 생활이 기대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은 계속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보고 좋아했고요. 여보, 내 동생 표정 정말 행복해 보이지? 제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나 처가에서 어른들이 참 잘해주시잖아. 그런 것처럼 내 동생도 장인 장모님 사랑 넘치도록 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 당연하지. 서방님이 어디서 미움받을 사람이야? 성격 좋아, 능력 있어. 사위감으로는 최고지. 처가 사랑 많이 받을 테니까 염려 마. 저 또한 서방님이 사랑받는 사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꿈이 너무 거창했던 걸까요? 그 꿈마저 물거품이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동생의 처가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저희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됐어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시부모님 제삿날이 돼도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화색이 돌아야 할 새신랑 얼굴이 볼 때마다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는 거예요.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요? 아님 뭐 동서랑 싸웠어요? 여보, 서방님 얼굴 좀 봐. 너무 많이 상했지? 살도 엄청 빠진 것 같아. 그러게?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래? 이런 무슨... 그냥 결혼한 뒤에 몸에 살이 좀 돋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서 살이 좀 빠졌나 보다. 서방님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대답하며 곧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어요. 살을 빼는 중이라고 하니 저희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루는 제 동생이 할 말이 있다면서 다급하게 찾아와서는 대뜸 서방님의 근황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서방님이야 동서랑 알콩달콩 잘 사느라 우리한텐 연락도 없어. 근데 서방님 근황은 왜 물어? 너랑 연락 안 돼? 그게 말이야. 걔가 요즘 동창들한테 먹고 살 돈이 없다면서 돈을 빌린대. 100만 원을 꺼달라고 하거나 아님 몇십이라도 있는 대로 달라고 그런다더라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신우기가 얼마나 꼼꼼한 애야. 그 정도 소액이면 진짜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건데 걔가 비상금도 없이 돈 쓰래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해서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그게 진짜야? 확실해? 그럼 내가 거짓말해? 사실 어제 나한테도 빌리러 왔었어. 뭔가 이상해서 대기업 팀장이 100만 원도 없냐고 하니까 자기 이제 빈털터리를. 근데 아차 싶었는지 형이랑 형수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어.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누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동생 말을 듣고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동생이 수중에 100만 원도 없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상했어요. 누구에게 빌려주면 빌려줬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뭐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염려가 되어 남편에게 알리고 서방님께 수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연락이 닿았고 우리 부부가 회사 근처까지 찾아가 시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나 내 동생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돈 빌린다면서요.
뭐 큰 돈 들어갈 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랑 형님한테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돈 필요한 일 있으면 형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지. 왜 친구들한테 빌리고 있어? 얼마가 필요한 거야? 형하고 형수님도 참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다 해결됐어. 정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서방님 같이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몇십도 없어서 돈을 빌려요? 정말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와이프가 제 돈을 다 관리하잖아요. 용돈을 주긴 하는데 좀 부족해서 내 비상금 좀 만들어 볼까 싶어서 빌린 거예요. 비상금 때문에 애들한테 돈 꾼 것 파여서 형수님이랑 형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고요. 정말 이게 다예요. 별거 아니죠? 저분 괜히 걱정했죠?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요. 나랑 이 사람이랑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근데 재수 씨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네가 벌써 비상금을 만드는 거야? 돈 모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쪼는 거 아니야? 쪼긴 뭘. 다 우리 부부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모으는 건데. 나는 일이 바빠서 그만 일어나야겠다. 형 잘 가. 형수님 다음에 봬요. 서방님이 용돈이 쪼들려서 비상금을 모은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생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사정 좀 봐주지. 얼마나 돈줄을 꽉 잡고 있나 싶어서요.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동서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뭐 연락해서 말해봐야 잔소리만 되니까 저나 남편이나 그냥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지요. 그 이후로도 시동생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이제 결혼해 처가 식구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룬 가정이 그곳에 있으니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도 연락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본인 인생 야무지게 잘 사는 사람이니 별 탈 없이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그 믿음을 깨버리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교통사고가 나 심하게 다쳤다는 연락이었어요.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우리 부부가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서방님 상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목은 물론 팔, 다리까지 다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거든요. 서방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예요? 대리운전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음주운전이었는지 저를 못 보고 치는 바람에. 그 말에 남편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에 연봉도 많이 받는 시동생이 굳이 대리운전까지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대리운전? 네가 그런 걸 왜 해? 투잡까지 하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야 대체? 너 뭐 재테크 같은 거 해? 그러다 말아먹은 거야? 그러게요. 서방님이 왜 대리운전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형하고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남도 아니고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뭐 투자를 크게 했다거나 어디서 대출받은 일 있어요? 그래서 돈 모자라서 대리운전까지 하는 거예요? 있잖아 뭐 그런 거란 건 아니고 그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 좀 벌려고. 생활비요? 생활비가 모자라요.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모자랄 일이 대체 뭔데요? 뭐길래 대리운전까지 하다 이 꼴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건지, 왜 대리운전까지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들으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동서와 함께 시동생의 처가 식구들이 들이닥쳤어요. 우리를 보고 짐진 놀란 표정이더군요. 동서, 서방님이 이렇게 다쳤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지 그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하자. 내가 뭐 물어볼 것도 있고.
대체 뭐가 궁금하신 건데요? 이 사람한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서방님은 서방님이고 내가 동서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서방님이 대리운전까지 하다 다쳤다면서?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게 있는 거야? 있으면 말해봐. 큰일이 있는 거면 가족인데 우리도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우리도 돕고 싶어.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여기 병원이에요.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일도 쉬어야 하니까 이만 가보시고요. 잠깐이면 돼. 동서, 우리 얘기 좀 하자니까. 다음에요. 지금 우리 남편 상태 안 보이세요? 동서는 다급하게 남편과 저를 쫓아냈습니다. 급하게 내보내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대체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동서가 뭘 숨기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보니까 서방님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 혼자 있었던 거예요? 대체 동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혼자 두고. 서방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서 정말 너무하네요. 남편이 다쳤는데 어떻게 혼자 둬요? 물 하나도 혼자서 못 마시는 사람을. 나 진짜 속상해요. 서방님, 혹시 동서한테 남편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속상함에 화를 내고 있던 중에 동서와 그 오빠가 등장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더군요. 참고 참다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어요. 동서, 나한테 형님 대접 안 해줘도 나 몇 년을 그냥 참았는데 서방님한테까지 이러는 거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지.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서방님, 대체 왜 다친 거야? 생활비 때문이라던데 정말 그래? 예전에는 비상금이 없다고 남한테 손을 벌리질 않나. 지금은 생활비 벌려고 투잡까지 하고.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솔직히 서방님 월급 동선에 먹고 살 정도로 충분히 받을 텐데 서방님은 왜 대리운전까지 해? 돈 없을 사람이 아닌데 서방님이 자꾸 이러는 게 이상해서 내가 오늘은 그 답을 꼭 들어야겠어. 하하, 참나 어이가 없네. 하하하. 여보, 당신 형수님한테 생활비 때문에 대리운전했다고 했어? 그래. 동서의 싸늘한 목소리에 시동생은 당황했습니다. 어? 그게 내가 말이 혼나왔나 봐. 잘못 말한 거야. 형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잘못 말했다네요. 그러니까 뭘 더 캐려고점하지 마시고 그만 가세요. 나 오늘은 이대로 못 가. 어찌됐든 사실은 서방님이 힘들게 돈 번다는 거잖아. 동서가 너무 돈돈하면서 남편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야? 거기다 팔다리 다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계속 병실에 혼자 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와이프인데 쭉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참. 당신이 형수면 형수지. 왜 남의 가정일까지 주제넘게 참견이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그만 가요.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시동생일인데 참견할 수도 있지. 그리고 동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막말을 해. 주제넘게 참견한다고 한 거 당장 사과해. 제가 동서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뒤에 있던 동서의 오빠가 제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 형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나서서 분란을 만들어요. 잘 사는 시동생네 가정 깨고 싶어.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지금 저 위협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손이 사람한테 막말하면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지. 저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도요, 웬만해선 안 그래요. 근데 동서 태도가 너무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병원에 떠나갈 때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짜증나 진짜. 남의 집 일에 더럽게 관심 많네. 그렇게 할 뜻이 없어. 동서, 정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무슨 행동이야? 동서와 제 사이의 분위기가 치솟는 그 순간 시동생이 나섰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만 가보세요. 서방님은 눈빛으로도 제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더 따지지도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오고야 말았죠. 그날 이후 서방님은 우리의 연락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문자라도 했었는데 그마저 끊어버린 거예요. 내 주제넘은 행동으로 서방님이 처가에서 난처해진 것 같아 마음 한편에 늘 미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시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시동생이 우리 집 현관 앞에 움츠려 앉아 있었거든요.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요. 몰골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꼴을 한 시동생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나와 남편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형수님, 형, 나 좀 살려줘요. 나 너무 무섭고 죽고 싶어요. 이 말만을 하면서 펑펑 우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 진정시키는데 시동생은 긴 시간을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우리한테 말해줘요. 왜 이 꼴이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 우리한테 말 좀 해봐. 형 답답해서 짖는 걸 보고 싶어? 너 대체 꼴이 왜 이런 거야? 누가 이랬어? 서방님은 뭔가 결심이 선 듯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었어. 난 그 집안 사위가 아니라 그 집 노예로 살았어. 그 여자랑 몇 년 내내 노예처럼 살았다고. 서방님,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라뇨. 알아듣게 얘기 좀 해줘요. 시동생은 숨을 가다듬더니 몇 년 동안 우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살게 됐을 땐 내 소원을 이룬 것처럼 행복했어요. 근데 초반부터 처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나한테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내 월급을 집사람이 관리하는 게 좋았고 또 가족이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넘겼는데 그게 시작이 될 줄은 몰랐고요. 그럼 서방님 월급에 동서랑 처가 식구들이 지들 멋대로 관리했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제 돈줄을 쥔 식구들이 점점 제 목을 조르더라고요. 그 식구들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내가 벌어오는 돈만 축내기 바빴죠. 그러더니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도 모자랐는지 돈 내놓으라면서 성화를 하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린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대리운전도 그 사람들이 돈 가져오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풍족할 만큼 벌고 돈 관리도 잘하는 애가 대리까지 뛴다는 게 미심쩍었지. 그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너 왜 말 안 했어? 나나 네 형사한테는 말했어야지. 나도 털어놓고 싶었어. 몇 번이나 말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랑은 달라. 얼마나 무서운데. 돈 안 가져온다고 때리고 형이나 형사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겁주면서 또 때렸어.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또 맞을까봐 겁이 나서.
그럼 서방님, 오늘 이렇게 맞은 것도 처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까지 패요? 형님이 한번 눈이 돌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 덤벼도 소용없더라고요. 형수님이 병원에 온 그날도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눈을 부라리는데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낸 거예요. 평소에도 입만 뻥끗하면 네 집 식구들 다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심지어 내 휴대폰까지 빼앗아가서 나 형이랑 형수한테 연락도 못한 거예요. 혹여 가족한테 알릴까봐 얼마나 날 감시했는데요. 나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고개를 묶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시동생이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다니 믿어지질 않았지요. 남편은 분통이 터지는지 화를 다스리기 바빴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때린 거야? 지들 뜻대로 돈도 다 가져가고 우리랑 연락도 안 했는데 무슨 이유로 사람을 때려? 형 있잖아. 그것들이 나 주식 투자한 돈까지 다 털어서 한정 식당을 차렸어. 내 돈 털어 가게 내더니 지난 1년 동안은 그 가게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그게 억울해서 한마디 했어. 내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야구방망이로 때리더라.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겨우 뛰쳐나온 거야. 이어 나온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그것들 때문에 직장까지 잘린 상태였어요. 그 인간들 보내주느라 사채까지 썼어. 빚쟁이들 쫓아와서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그때부터 대리운전을 한 거야. 게다가 사고 나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식당일 시키는 텀에 나 지금은 팔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 내 꼴이 너무 비참하다. 어쩌다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어. 다 멍청한 내 탓이야. 시동생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게 왜 서방님 탓이에요? 그 나쁜 년놈들 탓이지. 근데 동서랑 동서 오빠가 그러는 걸 장인 장모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다 한 통속이에요. 내 돈 다 뜯어가고 지 새끼들이 나 괴롭힐 때 하하호호 웃고 있었어요. 더 세게 때려야 말을 듣는다면서 비웃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해? 너 당장 일어나. 내가 오늘 그것들 다 지겨놓을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이렇게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요. 형수님 말이 맞아. 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대로 가면 형마저 큰일 나. 나 그럼 진짜 못 산다고. 그냥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설 테니까. 안 돼요. 그럼 형수님이 위험해져요. 걱정 말아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다들 나 육상했던 거 알죠? 근성으로 버틴다고 내가 별명이 진드기였어요. 내가 지금 선수는 아니지만 사람 근성 어디 안 가요. 내 진드기 근성으로 그것들 질질 짜게 만들어줄 테니까 지켜보라고요. 형제는 제 의견을 따라줬고 그때부터 쓰레기 같은 것들을 향해 차근차근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시동생 상태를 체크하러 병원에 가보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팔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분노가 확 차오르더군요. 왜 건강한 우리 서방님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그것들을 향한 복수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당한 게 많으니 그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 잘 먹고 잘 살게 둘 수는 없잖아요. 시동생은 본인이 알고 있는 그것들의 비밀을 폭로했어요. 고급 한정식집이라면서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이었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동서의 경력이 다 허위라는 것까지요. 쓰레기 같은 것들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구린짓 많이 하고 살아왔으니 더 복수해줄 게 많잖아요. 그렇게 제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운영한다는 한정식집에 갔어요. 아주 고급으로 삐까번쩍하게 잘 차려놨더라고요. 제가 들어서니 시동생 처가 식구들은 저를 알아보고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동서 오랜만이네. 내가 찾아온 이유 알지? 니들이 우리 서방님한테 어떤 짓 했는지 다 들었어. 반성이라도 하면 내가 참작은 해지려 보았어. 개소리하고 있네. 그 새끼가 우리 오빠한테 맞았단 말은 안 하대. 자꾸 까불면 너도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 때리는 걸로 해결이 될까? 내가 니들 약점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서 말이야. 허가도 안 받은 가게인데 한정식이라고 돈도 비싸게 받아 처먹으면서 거기다 동서 네 경력도 다 가짜라며? 보니까 잘나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홍보하던데 그거 들통나는 거 겁나지도 않아. 겁날 게 뭐가 있어. 손님이고 나발이고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손님들 그거 개 돼지 같은 것들 매상 올려주고 가면 그만 아냐. 경력 위조도 그게 뭐 벌금 내면 그만이지. 그걸로 겁주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나한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만 꺼져. 큰 소리 치면서 저를 내쫓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곧장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고 지역 맘카페의 식당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위조 강력으로 홍보를 해 손님들 돈 등쳐먹고 있다는 사실을 낱낱이 알렸지요.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글 올린 날에만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리고 불법 영업한 게 탄로나면서 영업 정지를 당했거든요. 어떤 꼴인지 궁금해서 가보니 영업 정지당한 가게 정리하다 절 발견했나 봐요. 동서녀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니년이 그랬지? 너 때문에 우리가 입은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네가 까불어서 우리 손해본 매출 어떻게 보상할 건데? 보상? 웃기고 있네. 보상은 니들이 우리 서방님한테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너희한테 하는 건 복수야. 니들이 한 짓 내가 그대로 갚아주는 거라고. 이게 진짜 계속 신경 거슬리게 하네. 너 자꾸 기어오르다 후회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야. 너야말로 후회하지 마. 내 별명이 진드기거든? 한 번 붙으면 안 나. 니들 나한테 딱 걸렸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니들한테 복수할 테니까 앞으로 각오해. 그런데요, 이것들이 며칠 사이에 잠잠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또 식당을 낸 거예요. 이번에는 허가는 받은 모양입니다만 거기서 포기할 죄가 아니죠. 매일같이 찾아가 식당 손님들을 향해 그것들의 악행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식당 요리사가 경력 속인 건 알고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다가 쫓겨나니까 여기까지 와서 또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제 행패의 손님들은 곧바로 자리를 떼기도 하고 그것들한테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장사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동생 처가 식구들은 저를 보며 이를 구득구득 갈았죠. 야, 네가 한 짓 명예훼손의 영업방해야. 형님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해라. 어디 한번 신고해봐. 니네 죄가 더 크지 내 죄가 크냐? 해볼 거면 해보라고. 그러자 동서 오빠가 제 멱살을 잡고 땅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한 번만 더 우리 방해하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쫄아서 제 복수가 거기에서 끝날 줄 아셨나요? 천만에요. 저는 이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 그것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가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싶어 보는데 식당 옆 카페에서 그 가족들이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피디님, 작가님 잘 부탁해요. 내일 봬요. 라고 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동네에 소문이나 장사도 잘 안 되니 방송이라도 나가보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저한테 딱 걸린 거죠.
아주 잘 벌렸다 싶어 웃음이 다 나는 거예요. 촬영 시간에 맞춰 저는 트럭과 확성기를 구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순간 저는 트럭에 설치한 확성기를 틀어놓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 그 쓰레기들의 만행을 다 까발렸어요. 여기 식당 사장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경력도 다 거짓말이에요. 손님들한테 거짓말하는 건 물론이고 손님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보는 여자입니다. 이거 제가 꾸미는 것도 아니고 식당 사장이라는 저 여자가 저한테 직접 한 말입니다. 다들 들어보세요. 저는 동서와 제가 대화한 녹음본을 확성기 앞에 대고 틀었습니다. 손님들 그거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 돈이나 쓰고 가면 그만이야. 확성기에서 크게 동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우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하던 제작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떻게 된 거냐고 묻고 그 년놈들은 저보다 가짜라며 해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제작진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있나요? 방송 나갔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냐며 철수하고 모여든 손님들도 숟가락 던지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빨리 우리 밥값 환불해줘요. 손님을 개 돼지로 보는 곳에서 밥을 어떻게 먹으란 거야. 뭐 있던 거지 같은 식당이 다 있어. 내가 여기 다시 오나 봐라. 나 이 밥값 못 내. 배째? 손님들까지 들고 일어나자 식당 안엔 이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나쁜 년. 너 때문에 망했잖아. 방송이라도 나가서 매출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어쩔 거야. 네 년이 물어내. 다 물어내라고. 내가 왜? 그러게 구린 짓 하면 이렇게 벌 받는 거야.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구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네 년이 우리 서방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건 복수도 아니야. 넌 더 당해야 돼. 그래. 내가 사과한다 해. 우리 가족이 네 시동생한테 한 짓 사과하겠다고. 이제 됐지? 사과했으니까 끝난 거지? 누가 끝났대? 그 사과 나한테 하지 말고 우리 서방님한테 해. 우리 서방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결국 그날 저녁 시동생의 처가 식구들이 떼거지로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이것들이 저를 보더니 냅다 무릎부터 꿇는 겁니다. 형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형님이 매일같이 우리 가게 찾아와서 해방 놓는 바람에 우리 번 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주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네? 동서를 시작으로 오빠 따지 그 집 식구들 모두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서방한테 손찌검하고 우리 형수님한테도 멱살 잡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 복수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까 받아주시고 복수도 여기서 끝내자고요. 다들 진심으로 반성해서 사과하는 거 맞아요. 가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억지로들 와서 반성하는 척 하는 거잖아. 아냐? 그럼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동서, 얘기 좀 해보라고. 아우, 까놓고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아니, 내 남편 돈 내가 쓴 건데 그딴 걸로 뭘 사과씩이나 해. 그리고 지가 등신 같아서 우리한테 맞고 호구로 산 거지. 그게 왜 우리 탓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동생의 장인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을 보태더군요. 그래요. 우리가 조서방 돈 좀 쓴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남의 영업장을 쫄딱 망하게 했으면 됐지. 찾아와서 사과까지 하라는 게 참... 어쩌? 다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 TV 프로그램에 제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어? 아주 전국적으로 개망신 한번 당하게 해드려.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자 그 인간들 정신이 번쩍 뜨였는지 이제야 저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빌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저희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굳기고들 있네. 니들이 망친 우리 서방님 인생을 생각하면 더 시궁창으로 처박아도 모자라. 우리 서방님 앞에선 이럴 죄 낱낱이 다 필요. 알겠어? 저는 말없이 숨어있던 서방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나타나니 동선영과 장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돈 욕심 때문에 남편인 당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용서해줘. 응? 네가 언제 날 남편으로 생각했어? 노예처럼 부리고 사람 취급 안 했잖아. 틈만 나면 돈 벌어 오라고 재촉하고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줘서 망친 정 좀 하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사죄하잖아. 아, 내가 그래도 자네 아들처럼 아꼈다고. 웃기지 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등쳐먹어. 당신 아들이 나 개패드 팰 때 옆에서 낄낄거리고 비웃었으면서. 시동생의 외침에 우락부락하던 동서의 오빠마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게 내가 협박하고 때리면서 괴롭힌 거 정말 미안하네. 나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다 지난 과거니까 이젠 잊고. 지난 과거라고? 난 아직도 당신들이 나오는 악몽을 꿔. 이래도 다 지난 과거야. 가족이라면서 날 돈줄로만 보고 때리고 구박한 걸 그걸 어떻게 잊어? 당신들은 가족 아니야. 날 노예처럼 부인 악마들이지. 니들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난 당신들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니들 죄 뉘우치면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 시동생은 악에 맞힌 듯 소리치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안아주다 분노가 터져 나오고 말았네요. 당신들이 내 동생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갈기갈기 찢어놔도 시원찮아. 그래도 니들 같은 쓰레기 되기 싫어서 참는 거야. 죽어서도 당신들 잘못 반성하면서 살아. 그게 내 동생한테 지은 죄값 치려는 길이야. 그제야 그 인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돈 생각만 하다가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알아. 어떻게 보상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동서의 말에 옆에 있던 장인도 나섰습니다. 얼마든지 말해보게. 우리가 뭐든 하겠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복수는 참아주게. 아, 이렇게 해서 서로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장인어른,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우리 형수님이 한 건 복수도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암튼 저는 댁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고 형수님 복수를 말릴 생각도 없습니다. 저한테 빌어도 소용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형님, 그럼 형님이 저희 좀 봐주세요. 복수를 얼마나 더 하시려고 이래요? 뭘 얼마나 당했다고 불쌍한 척이야. 우리 서방님이 고통받고 아팠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내 복수 아직 안 끝났어. 니들 인생 날아갈 때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할 거니까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알겠어? 그것들은 울며불며 빌었지만 서방님을 위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하나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후 법을 이용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줬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아낸 것과 함께 힘들게 모은 증거로 그동안 있었던 폭행과 착취까지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집 식구들 인생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동서 오빠란 남자는 이미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중처벌받고 실형까지 받았네요. 동서도 위조한 경력으로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지 오빠랑 나란히 교도소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악질 처가라고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나서 그 집안 식구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나마 있던 돈도 계속되는 소송과 합의금 내느라 거지꼴이 됐거든요.
시동생을 괴롭혔던 장인 장모는 자식들 옥바라지 하다가 폭삭 늙었더군요. 근데 뭐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처럼 부모가 그 모양이니 자식들이 그 모양인걸요. 저한테 된통 당한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인 시동생을 잘못 건드려서 지들 인생 망친 거죠. 상상 초월한 복수로 그것들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렸으니 이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언젠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받고 돌아오던 날 말없이 앉아있던 시동생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형수님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같은 사람이 내 형수라서 하늘에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에이, 서방님. 저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아니야. 당신 그런 말 들을 자격 충분해. 우리 형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지?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은혜 갚으면서 살게.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순리지. 당신도 서방님도 맘 굳게 먹고 내 말대로 따라줘서 고마워. 서방님, 마음고생 많았어요. 이제 지난 과거일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날만 보고 달려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과 서방님, 저 우리 세 사람은 지금도 서로를 다독이면서 똘똘 뭉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님 삶이 정상 궤도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좀 있고 당시 치료도 다 받지 못했던 게 문제가 돼서 아직도 팔 쓰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씩 극복하면서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서방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 이겨내서 다시 한번 재기할 거라고 미뤄 의심치 않아요.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믿어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힘든 터널을 헤쳐나와 세상 앞에서 준비를 하는 서방님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네요.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일 겪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우뚝 섰으면 합니다.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속 시원한 복수가 됐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댁내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